어쩌면 당신은 오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묻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챙기고 직장 다니고 온갖 역할을 다 해냈는데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말하자니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삼키고 또 삼켰을 겁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래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곤하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내가 외롭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그 허락을 누군가한테서 받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으신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직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그 마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이상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믿음입니다. 살면 살수록 뭔가를 더 알게 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여유로워진다는 믿음.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50이 넘고 60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아진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더 솔직하게 마주하게 된다고요. 그게 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김영석 철학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입니다. 그 긴 세월을 살면서 그분이 남긴 생각들 중에 유독 제 마음을 오래 붙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고 먼 이야기 같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척 어른이 따뜻한 방 안에서 차 한 잔 건네며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중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평생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그 답을 찾으러 공부를 시작했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은 그 답이 어떤 거창한 진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의미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지금 당신 삶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했고, 남편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는데 이제 그 사랑이 어디로 갔나 모르겠다는 느낌. 아니면 사랑은 하고 싶은데 누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혹시 그런 게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오늘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특히 여성들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딸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모든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역할을 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이는 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그제야 내가 온통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흔히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좀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한 심리적 증상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형석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나이는 숫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50에 이미 늙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도 성장하고 있다고. 성장이라는 것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는 것이고 타인에게 더 열려있는 것이고 삶을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었다는 말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진짜 시작.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야 내가 진짜 나로 살아볼 수 있다는 것. 그게 허락이 되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있고, 오래된 역할이 있고, 오래된 관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좋아했지만 시간이 없어 못했던 게 있습니까? 어릴 때 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생겨 포기한 게 있습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꽃을 좋아한다면 화분 하나를 들여놓는 것. 글씨 쓰는 걸 좋아한다면 매일 한 줄씩 일기를 쓰는 것. 걷는 걸 좋아한다면 매일 아침 30분을 나만의 산책 시간으로 두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무게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취미를 가지라는 이야기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짜 마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삶이 있어서 자주 보기 어렵고 남편과도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모임도 뜸해집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티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나 외롭다고 말하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참습니다. 그 참음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굳어버립니다. 말도 줄어들고 웃음도 줄어들고 어느 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싶어집니다. 김형석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성숙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외로움을 피하려는 사람은 평생 외로움에 쫓기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난다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외로운 사람한테 더 외롭게 살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오래 생각하다 보니 그 뜻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뭔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앉아서 들여다보면
거기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뭘 원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것, 남편이 말을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 누군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서 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안 채워줄 때마다 서운해지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더 외로워집니다. 악순환이지요. 그래서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과 친해져야 한다고. 자기 자신과 친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친해집니까? 저는 그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 피곤하다고 알아차리는 것. 내가 슬플 때 슬프다고 인정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억지로 해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내가 행복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다는 것. 이제 그것을 배울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50대, 60대 여성들 중에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이 없어졌다거나 서로 따로 논다거나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다거나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어느 날 보니 이 사람이 낯설어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나쁜 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부관계 타령이냐는 시선이 있으니까요. 김영석 선생은 배우자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래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여전히 궁금하다는 뜻이라고. 관계가 식는 것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서라고. 참 깊은 말씀입니다. 당신은 남편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남편도 당신이 요즘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할까요? 만약 그 궁금함이 사라졌다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질문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면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이런 작은 말들이 오래된 관계에 새로운 공기를 넣어줍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그냥 덮어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덮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쌓인 것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집니다.
그러니 불편함을 작게라도 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생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감정이 이끌지만 오래가는 사랑은 매일 그 사람을 선택하는 데서 온다고. 매일 선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오늘도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다고 결심하는 것. 오늘도 이 사람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오래된 사랑이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삽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하고 명절에 바쁘다고 못 오면 섭섭하고 다른 집 자녀들은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비교가 되고 그 마음들 다 이해합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자녀에게 내보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서운함을 들으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죄책감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쁜 자식인가? 부모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드신가? 그 죄책감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더 피하게 됩니다. 피하면 부모는 더 서운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김형석 선생은 노년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놓아줘야 한다는 것. 그 놓아줌이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 자녀가 연락이 뜸해도 바쁜 거 안다. 건강만 해라. 이 한마디가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자녀가 늦게 찾아와도 잘 왔다. 바쁜데 고생했지. 이 말이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 곁에 있는 시간을 편하게 느끼게 해주는 배려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자녀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안 서운한 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음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서운함을 느끼되 그것을 자녀에게 짐으로 내려놓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운함을 내보일 때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을 반복하면 내가 더 외로워지니까요. 서운함을 안으로 정리하고 자녀에게 따뜻함을 내보이면 자녀가 더 자주 다가옵니다.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서운함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저는 기록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쓰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입니다. 자녀가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내가 외롭다는 것이고 그 외로움에 진짜 뿌리는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 해결책도 달라집니다.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진짜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보는 것,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는 것,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부고 소식,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일임을 알면서 외면하고 싶은 마음. 이 두려움은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부모가 무섭다고 하면 자녀가 무력해지니까요. 김영석 선생은 100세가 넘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끝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오늘 하루의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철학자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다 보면 달라집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준비입니다. 두려운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게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두는 것.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천천히 생각해 두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죽음 준비가 아니라 오늘을 더 가볍게 살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오늘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에 집중할 수 있으면 오늘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것이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깊은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두려움을 담담하게 안고 오늘을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자기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계속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김형석 선생은 이 질문에 오래 답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답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있지 않다고. 어머니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 직장인이라는 역할, 그 역할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나를 정의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감동받고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라고. 이 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할이 끝난 것 같다고 느끼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다 떠났고 남편도 제 일이 있고 나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나 모르겠다고 느낄 때, 그때 선생의 말씀이 빛을 냅니다. 역할이 없어도 당신은 당신입니다. 어머니이기 이전에 당신이고 아내이기 이전에 당신입니다. 그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제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물어볼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 젊을 때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찾으면 됩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했습니까? 그림을 좋아했습니까? 요리가 즐거웠습니까? 자연 속에 있을 때 마음이 편했습니까? 그 오래된 기억 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아주 작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잘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좋으면 됩니다. 선생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삶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많이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흘려보낸다는 게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말이 정말 깊습니다. 흘려보내는 삶이란 받은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쌓아두지 않고 나누는 삶.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베푸는 삶. 결과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삶. 그게 노년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나이. 오래 산 사람의 눈빛이 왜 깊은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눈빛은 많이 알아서 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내려놓아서 깊은 겁니다. 내려놓음이 쌓인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물론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녀에 대한 기대, 남편에 대한 기대, 나 자신에 대한 기대. 그 기대들을 내려놓으라는 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잠깐 내려놓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보라는 겁니다. 기대 없이 그냥 나를 보면 내가 생각보다 많이 해온 사람이라는 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버텨온 사람이라는 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랑해온 사람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걸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 그게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나는 충분히 버텼다. 이 말을 누군가한테서 듣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한테 먼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어떻냐가 그날 전체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거나 뉴스를 틀거나 가족 걱정부터 시작하면 그날이 이미 무겁게 시작됩니다. 대신 아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한 것 한 가지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예쁘다. 어제 잠을 잘 잤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한 것을 찾는 눈이 생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몸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서입니다. 그런데 몸은 관리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20분이라도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걷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는 것, 공기를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명을 찾는 것. 그 사람이 꼭 오래된 친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복지관에서 만난 분일 수도 있고,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그 작은 연결이 삶의 안전망이 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가능하면 불평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오늘 있었던 일, 오늘 생각한 것, 오늘 감동받은 것.
그런 것들을 나누면 대화가 생기가 돌고 만남이 즐거워집니다. 즐거운 만남은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이어지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이 말이 처음에는 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행복이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오늘 먹는 밥 한 끼를 천천히 맛있게 먹는 것, 오늘 보이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행복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는 자꾸 한 분이 생각납니다. 70대 초반의 분인데 자녀들 다 키우고 남편도 먼저 떠나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모르겠다고.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물어보니 동네 도서관에서 매주 한 번씩 하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역할에 묻혀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각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낼 기회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의무가 줄어들고 역할이 가벼워지는 이 시기가 사실은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김형석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이는 언제냐고 물으면 지금이라고 하시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가장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라고. 젊었을 때는 빠르게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그 알미 이 나이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는 열어봐야 합니다.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면 선물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주는 선물을 열어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괜찮냐고 묻는 말에 그냥 괜찮다고 답하지 않을 용기. 뭘 하고 싶으냐는 말에 모르겠다고 하지 않고 조금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할 용기. 내가 외롭다는 것을 자녀에게 짐으로 주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해 볼게요라고 결심할 용기. 그 용기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에서 옵니다. 오늘도 잘해봐요. 이 작은 인사가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바뀝니다. 한 달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도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지요. 그게 사실 나이 드는 것의 선물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다시 배우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궁금해지고, 다시 설레고, 다시 감동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열린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석 선생은 긴 생을 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이룬 것도 결국 흩어지지만 내가 사랑한 것은 남는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해온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사랑하게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으신 당신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뒤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이제 자신에게 주십시오. 그 허락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지금보다 훨씬 빛나게 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